122페이지 이제 계약 성립 들어가는데 뭐 한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법 총론은 계약의 일생을 좀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계약 성립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성립된 계약의 효력은 뭐가 있는지, 계약은 어떻게 끝나는지, 해제를 얘기하는 거죠.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계약의 성립 파트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근데 매번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잘 잡으시는데, 자,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낙선 계약이 일반적이니까 계약 성립도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은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을 합의라고 그러죠. 합의. 그래서 서술의 첫 번째가 그 얘기네요. 동그라미 1번,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합치가 되어야 된다. 우선 객관적 내용이 합치가 돼야 되죠. 이걸 객관적 합치라고 그래요.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부동산을 5억에 팔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4억에 사겠다. 자, 이렇다 했으면 합치되는 건 아니죠. 내용이 다르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상대방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주관적 합치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한테 5억에 팔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또 튀어나올까? 이 석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5억에 사겠다고 한다. 저는 그 사람한테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5억에 사겠다 하더라도 이건 계약 성립된 게 아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보신 건데, 법률행위 목적에서 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다른 것은 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확정은 꼭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 배우셨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도, 자, 매매계약에서 목적은 거기 있는 것처럼 매매 목적물과 대금인데, 그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회라도, 즉 계약 후라도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고. 괄호 2번에 불합의 나오면 당연히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걸 불합의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문제될 것은 123페이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2번에, 자, 착오로 취소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의 문제니까, 불합의가 나오면 그게 숨은 불합의든 뭐든 그런 것을 따질 것 없이 불합의는 성립된 게 아니니까 착오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의 판례도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는 좀 나왔던 판례인데,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으로 인한, 자, 체크하실게,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죠. 자, 요게 이제 불합치냐 그 얘기인데, 쭉 들어가시다 보면 당사자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법률 효과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요. 얼마나 잘 알아? 법률 효과,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근데 아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글쎄다 그렇게 하신다고. 예. 결국 법률 효과는 결과는 우리 민법은 항상 권리 의무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라는 게 지금 계약이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 아니에요. 또 그 얘기하니까 또 막 어지럽나요? 예. 항상 민법은 요건하고 효과, 원인과 결과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는 계약이라는 걸 배우신다는 것은 계약 원인을 배우시는 거고, 그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뭐가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뭐하고 뭐 권리 의무 중에서 우리 계약은 지금 물권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을 배우시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과 채무지. 그냥 다 맞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다 알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도 안 된다니까 이게. 이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는 이상하게 착각해서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이게 뭐 알면서도 맞추고 막 모르면서도 맞추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법률 효과를 몰랐다고 해서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불합치다, 그럼 틀려요. 이것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어떤 결과,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계약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증여계약을 맺었는데, 그럼 증여계약의 법률 효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무계약이니까 한쪽 편만 채무를 지는 거지 한쪽은 채무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증여계약이 그냥
돈을 싸게 주고서 사는 것처럼 물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증여계약을 맺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증여계약에 대한 법률 효과를 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은 성립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 다만 효과를 몰랐으니까 뭐의 문제로 들어가냐면 사고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난 그렇게 착각했다. 이해되시면 괜찮고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해서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불합치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시면 되지 뭘. 꼭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시면 힘들어져요. 아, 이런 판례도 있었구나. 자, 2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어차피 낙선 계약을 배우시게 되니까 청약과 승낙이 어떤 것들인지 그걸 배우신다는 거죠. 자, 그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는 동그라미 1번에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자, 체크하죠.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돼요. 청약이 되려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제 아파트 사세요. 자, 이건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확정이 안 돼 있고. 제 어떤 아파트를 얼마에 사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 따라서 이제 청약하고 비교할 게 이제 동그라미 2번. 그렇게 구체적 의사가 없는 이런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런다고요. 첫째 줄 맨 끝에.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은 자기가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살짝 던져가지고 상대방이 자기한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꼬시는 거죠. 청약의 유인.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광고들이 있다고 그래요. 광고. 뭐 분양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괄호 속에 보시게 되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 광고. 그 다음에 뭐 작년에 나와서 정답이 됐던 게 하도급 계약에서의 견적서 제출이죠. 도급 계약, 공사 계약을 합니다. 그럼 공사에 들어갈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견적서를 내는 거죠. 견적서 낸 게 청약이 아니라 그거 보고 자기한테 청약을 하라는 거지. 그런 것들은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4번 내려가시면 그럼 청약의 상대방 꼭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죠. 불특정 다수인도 청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자동 판매기 설치하는 것을 가장 예를 크게 들면 돼요. 아주 자주 나오죠. 별거 아닌데.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 배우셨으니까 청약도 하나의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청약도 상대방이 있을 테니까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상대방한테 뭐한 때? 도달한 때.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 해서 청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럼 6번.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함부로 철회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청약은 임의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도 맞는 얘기입니다. 법조문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도달 후에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 도달 전이나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의사표시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이제 청약의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건물을 자 5억에 사세요 해가지고 청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도달이 됐으면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 안 팝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철회를 못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청약 한번 했다가 지금 5억인데 여러분이 한 5년 있다가 저 부동산이 10억이 됐는데도 5년 전에 네가 했던 청약에 내가 승낙해서 계약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꼼짝없이 이 청약에 묶여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저는 청약을 해서 함부로 철회를 못하는 대신에 이 청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청약기간이라는 거예요. 청약의 존속기간, 즉 청약이 살아있는 기간. 청약을 제가 철회를 못하는 대신에 청약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것을 청약의 존속기간이라고 법조문에서는 그래서 승낙기간이라고 그래요. 법조문용어로 쓰는 게 좋죠. 그 얘기는 여러분이 저와의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데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승낙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동안에 청약의 효력이 있는 동안에 승낙을 해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이 청약이 존속하는 기간에 뭘 하라고요?
승낙하라고 이 청약의 존속기간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승낙기간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괄호 2번에 청약의 존속기간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승낙기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둘로 나눠지는데 동그라미 1번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 자, 그건 제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6월 1일 날 자, 제 부동산을 5억에 사라고 청약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6월 3일 날 도달이 됐는데 제가 승낙기간을 6월 20일로 잡아서 6월 20일까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하면은 제 청약은 없어집니다. 라고 기간을 잡아서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어차피 제가 청약을 해서 도달됐으니까 제가 철회는 못하지만 제 청약은 6월 20일 지나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의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6월 20일 전에 뭘 해서 승낙을 해서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6월 20일 전에 저한테 도달이 될 수 있도록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제가 승낙기간을 6월 20일 잡았는데 6월 20일 될 때까지 여러분의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저의 청약은 그대로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여러분 6월 20일 2일 날 내가 5억에 살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그냥 법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은 밖에 보면 막 아무데나 막 매매 계약이 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냥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쉬워져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기억본이죠.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문장 가지고 다른 시험에서 조금 장난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자, 제가 읽으면서 체크하라는 거 체크하세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그 다음 체크해 보시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부분이죠.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의 효력을 잃게 되죠. 그럼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장난치냐면 자, 그 기간 내 상대방이 승낙을 발송하지 않은 때 청약의 효력은 잃게 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때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6월 20일까지 여러분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발송해서 6월 20일까지 그 여러분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저한테 뭐가 돼야 돼요? 도달,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거 없어진다는 얘기죠. 의미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발송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6월 20일 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편지로 왔다 갔다 한 거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6월 20일 날 발송을 했어. 근데 저한테는 6월 22일 날 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발송하지 않은 때 청약의 효력은 잃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때도 어쨌든 6월 20일 날 뭐였는 했으니까 발송을 했으니까 계약은 성립된 걸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 법조문에 의하면은 6월 20일까지 제가 여러분의 승낙의 통지를 뭐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이런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통지를 받지 못한 때지 상대방이 발송을 하지 못한 때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다. 잡으시고. 자, 니은하고 디귿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요. 이건 옛날 얘기여서 잘 나오진 않는데 한번 읽어는 보죠. 그러면은 어쨌든 승낙기간이 6월 20일로 정해졌으니까 저의 청약은 6월 20일까지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6월 3일 날 제 청약을 자 도달해가지고 봤어. 그래 괜찮네. 평소에도 저거 살까 말까 했었는데 그래서 6월 5일 날 사겠다. 승낙을 했습니다. 6월 5일이면 좀 너무 저거 할까? 6월 한 10일 정도. 자, 그래서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저한테 6월 22일 날 도달이 됐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저의 청약은 6월 20일 없어져 버렸죠? 그 여러분의 승낙은 지금 승낙기간 후에 지금 도달됐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은 지금 생각할 때 이 계약이 성립된 걸로 생각할까요? 성립되지 않은 걸로 생각할까요? 성립된 걸로 예상하겠지. 좀 20일보다 훨씬 빨리 좀 보냈으니까 아무리 해도 10일 내에는 도달되겠지. 그럼 여러분은 저와의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걸 기초로 해가지고 후속 조치를 취할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대도 할 거고. 근데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저한테는 승낙기간이 넘어서 좀 도달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알려줘야지. 그래서 늦게 이렇게 도달됐으면, 보내기는 일찍 보냈는데 늦게 도달됐으면 늦게 도달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줘야 계약이 성되지 않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려줘야지 당연히. 근데 제가 가만히 우체국 소인 보니까는 6월 10일 날 좀 보낸 거 딱 있는데 6월 22일 날 도달했음에도 제가 가만히 있는다. 그럼 여러분은 계속 그 계약이 성된 걸로 알고선 좀 후속 조절할 테니까 제가 통지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즉 연착되지 않은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니은번하고 디귿인데 서로 배려를 해줘라 그 얘기죠. 자, 니은번 보시면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그게는 일찍 보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한테 그 연착의 통지를 해줘라. 됐죠? 예. 근데 디귿을 보시면, 그러나 디귿은 보지 마시고, 디귿은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예. 자, 이렇게 승낙기간을 정해놨을 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가끔 장난치는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는데 왜 효력이 없어? 당연히 효력이 있죠. 다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청약이 평생 효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이때 우리 법에서 흔히 쓰는 게 상당기간이에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청약이 평생 살아있는 건 아니고 똑같이 상당기간 내 상대방의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은 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돼요. 그 동그라미 2번이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당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이제 청약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승낙에 대한 얘기를 보셔야 되겠죠. 자, 승낙은 동그라미 1번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냐 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죠. 항상 청약한 특정한 사람한테 해줘야 되죠.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해야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 여부에 대해서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청약을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좀 위험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가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부동산을 5억에 사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거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약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6월 20일까지 여러분이 아무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이 뭐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승낙한 것을 간주해서 계약이 성된 걸로 그냥 보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붙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저의 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여러분이 구속될 일은 없죠. 미친놈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여러분이 아무 얘기 없다고 해서 계약이 성되는 것은 아니죠. 쉽다니까 이쪽은요.